자, 93페이지에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건데요. 자, 1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 그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했죠. 기본적으로 조건 유형을 쭉 물어봤는데, 조건은, 기본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의미는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든가, 소멸한다든가,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데 대하여 장래 성취 여부가 그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거예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여 외부적으로 법령이 할 때 외부에 표시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반드시 조건이라는 것은 법령의 효력에 관하여 장래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 이 성취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의존시켜 놓고 외부에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은 당연히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야죠. 임의적 부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 이런 내용을 전제해서 의미하고 있다. 자, 그러면 1번 내 마음이 움직이면, 자, 1번은 좀 알아두세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순수 수의 조건을 붙여서 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전부가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은 맞습니다. 그죠?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된다. 자, 2번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법 효과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조건은 맞는데 우연한 성취 여부죠. 이거는 우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성취 여부가 정해진다.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게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 이 불법 조건부로 법률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 불법 조건은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효가 돼요. 이 법령의 전부를 무효로 취급해버린다. 자, 불법 조건은 보통 가장 조건이라고 부르죠. 이름은 조건이라고 붙이지만 법적으로는 이거는 조건이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 불법 조건부 법령이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다. 자,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을 쳐서 합격한다면 장차, 장래에 합격 여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맞아요. 자, 그런데 조건인데 성취 여부에 따라서 일어나니까, 근데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면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장래의 사실이 발생하면 그런 사실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권리를 하나 준다, 발생시키겠다는 것이죠. 정지조건부 약정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4번. 5번. 올해 말까지 빌려주겠다. 올해 말까지. 올해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래하죠. 반드시 도래하는 것은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은 법령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 관해서 장래에 도래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의존시켜 놓은 거죠. 도래가 확실해요. 반드시 도래해요. 장래. 그러한 내용에 붙여놓은 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5번은 기한이죠. 올해 말. 그렇죠? 올해 말은 장래의 사실로서 반드시 도래한다. 확실하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고요. 거기 2번 문제에서요. 2번 옳지 않은 것은 했잖아요. 여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이걸 우리는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이렇게 교재에서 설명을 하죠. 자, 이 행위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단독행위하고 신분행위하고 어음수표행위를 대표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단독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든가 또 상대방이 동의, 허락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붙여도 되죠.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다음에 신분행위는 어떤 경우도 조건 못 붙이고요. 어음수표행위에서는 여기는 우리 판례에 어음보증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고 있죠.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보증, 여기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는 걸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죠. 이것도 예외입니다. 그죠? 예외 이 두 가지가 각각 존재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1번,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판례에 있다는 거. 어음보증행위에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1번이 잘못된 것이죠. 나머지는 그대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4번의 유언의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그 표의자가 어떤 내용으로 그 행위를 했을까가 가장 중요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다가는 조건을 붙여도 무방해요. 그래서 조건부 유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어요. 자, 보통 조건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조건이 붙어 있는 채로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건부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 이 조건부 권리 자체, 발생한 이 자체는 현재 조건부 권리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현재의 권리 모습이죠. 현재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부 권리 자체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보호하는 방법을 우리 민법이 두 가지로 명문을 정해놨어요.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조건부 권리인 상태라도 침해 금지가 있고 침해하면 조건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자체는 현재 권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여도 무방하죠. 자, 조건 보는 채무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런데 이 단독행위는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할 수 있겠다. 5.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러면 뭐예요? 정지조건이란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성취 시에 효력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 성취가 불성취가 되어버리면 효력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현 불가하게 된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불성취가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때는 무효인 행위가 되어버리겠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효행위다. 이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은 옳은 질문 되겠죠. 2번 옳다. 그 다음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무효를 취급해야 한다.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여야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여야 한다. 자, 이 4번도 아주 중요한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하게 됩니다. 정조건이면 발생하고 해조건이면 소멸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라고 해서 장래효라고 그러죠. 비소급효 또는 장래효가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다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가 있다. 일어났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별도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소급효를, 즉 법령을 할 대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에는 장래효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4번.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 5번. 정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게 정조건의 경우 효력이 발생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를 주장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조건부 법령의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보시고요. 4번 보시죠. 조건부 권리가 침해되었다. 조건부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하면 이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다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건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조건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여러분이 의미를 좀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하나 더 보죠.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기억.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가능하죠.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단독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랬죠. 옳다. 단독행위에 조건을 원칙은 붙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했어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옳다. 미연.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이때
병의 사망한다는 것은 이것은 장래에 확실하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기한에 불과합니다. 조건이 아니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해제 조건이 법령이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해제 조건부로 법률 행위를 할 때 이미 이 조건 자체가 성취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능 조건으로 붙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으로 붙은 것이다. 이래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는 해결했습니다. 해제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소멸시키는 제도니까 마이너스 효과. 불능 조건은 조건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효과. 곱하면 플러스 효과에서 뭐예요? 그대로 그 법령에는 유효한 상태가 되어서 조건이 없는 법령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디귿. 유효한 행위가 되는데 무효한 행위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리얼.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 사이에서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 소급 효력이 생긴다.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급효. 이거죠. 당사자 의사에서, 그렇죠? 당사자 의사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 허용한다. 그죠? 따라서 리얼도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옳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번의 문제 한번 보실까요? (15번)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조건부 법령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당의 법령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1번 옳은 질문이네요. 1번. 자, 조건부 법령의 효력은 조건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당시. 그래서 성립시죠. 자, 2번. 왜 틀린 거 보시죠. 2번. 장래에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속재산의 매매는 이것은 장래에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내용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령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2번. 그렇죠? 정지조건부다. 이렇게 하죠. 불화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이런 의도니까 그렇습니다. 자, 3번.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적 의사 결정에 의존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수의 조건부라 하는데 이 수의 조건이 단순 수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것은 유효한 조건이고 유효한 법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4번.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령에 조건을 붙여버리면 당의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되죠. 이렇게 해결해야 되죠. 자, 5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식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성취를 간주하는데 이때 성취된 시기는 이것은 자, 신의 측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바로 성취 시기다.
이렇게 하죠. 자, 5번은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기한에 관한 문제 좀 볼까요? 기한. 자, 기한은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느냐 제한에 관해서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여기에 의존시켜서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려고 만든 것이죠. 자, 1번 기한은 법령의 효력의 발생, 소멸의 장래, 불확실한 사실 성부. 틀렸죠? 확실한 사실, 도래가 반드시 도래한 사실에 적용하는 부관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네요. 2번 법령의 효력의 발생, 소멸에 대해 시기는 정지조건과 유사하고, 자, 시기는 그 장래의 사실 성취가 되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래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정지조건과 유사하죠. 그런데 종기의 경우는 반대로 그 기한이 도래가 되면 존재하고 있는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해지 조건과 유사하죠. 3번 불확정 기한은 조건과 유사하죠. 그렇죠? 3번 불확정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조건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조건이냐 기한이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는 법률 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에 의해서 조건으로 할 거냐 기한으로 할 거냐를 정합니다. 4번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죠? 4번 어음이나 수표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 예외가 하나 있었죠. 우리 판례 어음 행위 중에서 어음 보증 행위에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음 수표 행위에 시기는 붙일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보통 어음금 지급일, 수표금 지급일, 지급일을 말하죠. 이 지급일은 어음 발행이나 수표 발행할 때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어음 수표 행위에서 시기는 허용된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5번 기한은 소급표가 없는데, 자, 기한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 이때 만약에 시기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기이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 도래한 그때부터가 절대적입니다. 도래한 때, 그때부터 이 장래적 효력이죠.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소급 약정은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 장래효는 절대적이다. 기한은 이렇다. 그죠? 그래서 5번 절대로 소급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한에서는 특별한 제도가 바로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죠. 채무자 이익의 추정이다. 추정, 채무자. 물론
당의 법률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먼저 기한 이익의 주체자를 정하면 그 주체를 정해 주겠죠. 근데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면 그때 이제 이렇게 추정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번 옳은 지문. 2번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자, 이걸 우리는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죠. 상실은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이럴 때 이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상실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즉시 이행,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발생합니다. 따라서 즉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옳다. 3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거나 담보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한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옳다. 4번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 388조, 그렇죠? 이 내용은 임의 규정이다. 요 파산 빼고 요 기체 사유 해당되는 거 있죠? 거기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멸실한 경우, 또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이에 관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옳습니다. 5번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렇죠? 기한 이익의 포기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포기로부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포기를 하면서 뭐 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보상하면 돼요.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포기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에 19번에는 2번 지문을 좀 잘 봐두세요. 2번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 있죠?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 예컨대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붙였다고 하면, 이 특약은 우리 판례가 어떻게 이 특약의 내용을 이해하느냐 하면, 채권자한테 형성권을 하나 더 주는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특약의 내용을 채권자에게 형성권을 하나 더 붙여주는 그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형성권이란 말은 채권자가 지금 당장 변제해 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냥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이자를 받는다든가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성권을, 이것을 하나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2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부관을 함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번, 정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죠. 정조건이니까. 정조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기한은 채권자 이익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두 가지. 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의 권리의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4번 조건이 법령이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다 하면 성취됐으면 뭐예요? 이미 기성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건을 붙일 때 이미 성취되어 있다.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런데 조건 내용이 성취가 된다면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붙였다는 것이죠. 해제 조건으로.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왜냐하면 우리는 공식을 이렇게 했죠. 기성조건은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 해제 조건은 당사자가 해제 조건, 조건을 붙이는 당사자가 성취가 되기만 하면 효력을 소멸시키려 의도니까 마이너스 효과,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효과 나오죠. 마이너스 효과는 무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조건에 해제 조건 형태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당의 법령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수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자, 조건의 경우에는 소급효 약정이 가능하죠. 이것은 유효하다. 우리 민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원래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장래효죠. 장래효 원칙입니다. 이 장래효라는 것은 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소급효 약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한다. 이게 조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한의 경우는 절대적 장래효라 이렇게 외우세요. 장래효, 절대적 비소급효. 어떤 경우에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 기한의 경우. 이렇게 비교해 두시면 되겠죠.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 기한 이렇게 보고요. 민법 총칙을 다 마무리했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에 관한 내용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